빠숑의 세상 답사기. 빠숑의 세상 답사기. 빠숑의 세상 답사기. 빠숑의 세상 답사기. 아유, 그냥 흐뭇하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빠숑의 세상 답사기를 외쳐주셔갖고요. 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가 좀 정전 대표님께서 이거 유료 방송이에요? 딱히 물어보시는데 그냥 무료로 하기로 했고요. 네. 3부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라 비발디 사건이 뭐예요? 할라디 비발디 사건 하면은 지난장에 있어서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주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즘 파주 신도시 그때는 없었으니까. 없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파주 딱 그래서 운정신도시가 처음에 개발을 될 때 할라비발디가 딱 분양을 했는데 그때가 2006년인가 2007년? 아, 10년이 훨씬 넘었구나. 15년 됐네요. 네, 그랬으니까 그때 분양가를 평당 분양가 한 얼마 정도 잡는 게 적정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조금 10년 전이니까 굉장히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800만 원.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 기억으로 거의 평균 1,300이었어요. 일산보다 더 비싸게 분양했다고요? 야. 엄청났었죠. 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2007년 하면은 2006년 7년 그때쯤 되면은 많이들 상승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던 상황이었고 역시 또 분양권 전매 금지가 되는 지역들이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투자처를 찾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해졌을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파주에서 그때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했는데 운정신도시 그리고 그거의 중심부에 한라가 옵니다. 라고 해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가 막 엄청 났었죠. 원래 한 번은 그 파주시청한테 그 빠꾸당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너무 비싸서? 네, 너무 비싸서. 그래가지고 그때 평균 1,400 평당? 1,400인가 1,500 얼마에 했다가 결국에는 그 권고 받아서 분양한 게 1,200 얼마부터 1,400만 원까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엄청난 분양가잖아요. 근데 엄청 잘 됐어요. 분양이. 야. 그리고 몇 년 후 장렬히 전사들 하시죠. 그게 이제 그렇게 분양가 조율을 할 때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면 생각한 것보다는 싸게 나오네. 이제 이런 효과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기억에 나는 게 그다음에 또 가장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분양가의 상승 현상이 일어났던 지역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좋은 지역이라는 느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던 지역이 분양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현상이 결국 엄청난 현상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서울이 이 정도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현상을 만들었고 결국 파주의 그 고분양가가 완판되는 걸 보는 입장에서 그 당시도 그 우리 젊은 분들은 청약 당첨받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청약은 늘 어려웠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랬던 상황에 전세 가격도 조금씩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 가격은 올라. 근데 분양가는 파주도 엄청나. 그러면 나는 청약 당첨 가능성도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멘붕이 오면서 그때 실수요자들이 엄청나게 아니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집 사야겠다라고 해서 움직임이 나타났고 결국에는 시장이 엄청나게 그 뭐라 그럴까 2007년 8년 그때 그 외곽 지역에 그 좀 입지는 괜찮은데 약간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했던 가격이 많이 안 올랐던 단지들이 같이 오르는 그런 현상에 기폭제가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은 입지가 워낙 좀 외곽 쪽이고 파주가 그 당시에 교통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결국 그 이후에 분양은 잘 됐지만 입주 이후에 시장이 좀 침체에 접어들면서 그 가격을 고스란히 다 내놓는 그래가지고 되게 가격이 그 가격보다 좀 낮게 형성되는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단지가 그 문화 유적지에 나왔고 좀 중단되고 그 단지 맞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1년 정도 중단했었죠. 예.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유로 보니까 아무튼 지금 이 의외의 고분양가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게 해줬던 맞아요. 그런 사례였었고 화사역 파크 프루지오도 비슷한 사례였고 은평뉴타운도 그랬죠. 은평뉴타운도. 은평뉴타운 분양할 당시에도 그 당시에 거의 그 유사한 때 분양을 했는데
은평뉴타운도 서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외곽 지금이야 은평뉴타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졌지만 네. 그때는 완전 외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말 시골이죠. 구파발 가면은 서울이 이런 동네가 있어라고 하는 네. 동네였는데 그 네. 동네가 또 분위기가 그렇게 고분양가 되면서 엄청났었죠. 근데 그 은평뉴타운도 초반에 분양이 잘 되다가 막판에 안 된 거였어. 저것도. 그렇죠. 예. 그때도 제 기억에 청약 가점 만점자가 처음 나왔던 게 은평뉴타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84점짜리가. 예. 그랬던. 얼마 전에도 그 분양 결과 나왔던 곳에 70 거의 80점 가까이 되는 점수 그 몇 점이었죠? 하필 팬님? 어떤 거? 77점도 나오고. 예. 근데 우리 저희가 볼 때 왜 여기 아니, 이 점수를 거짓말로 한 것 같은 거짓말이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거 통장 나 떨어져 보려고 가짜로 한 거 아닌가? 정말 고가점 통장은 주의하셔서 돈 될 곳에 너무 넣으시면 아까워서.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자기가 좀 하셨으면 그게 좋겠어요. 가점이 아닌 줄 몰랐다는 아니, 사람들도 몰라요, 있어. 맞아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실거주로만 오롯이 접근하시는 분들인 경우인데 그래도 고갑점이면 조금 한번 공부 좀 하셨으면 안타까워가지고. 근데 예.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그 세대였기 때문에 이제 판교, 동탄, 판교. 예. 이게 막 강교 막 이렇게 하다가 흥덕이 이제 낀 그게 나왔을 때 저희는 이제 저희 이제 엄마들끼리 당첨이 된 사람이 나오면 박수 치고 너 또다 막 좋아하고 그때 엄청나게 통장이 들어갔거든요. 네네. 근데 상승이 진짜 미비했어요. 미비하지가 맞아요. 예. 아니라 최근에 이제 광교나 이렇게 수원이 용인이 오르면서 같이 오르랬지만 그런 거 보면은 다 오르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보이는데 지금은 정말 불나방처럼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진짜 웬만한 데는 그래서 이거 진짜 판단하기가 진짜 옛날 기억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쫄려 있고 아까 지금 제가 1부 때 90년생들 얘기했잖아. 와 불나방이야. 다 들어갔는데 이 낀 40대들이 못 질러요. 그렇게. 왜냐면 또 위기를 경험했던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씩은. 이제 예. 나도 이제 일할 날이 별로 안 남으니까 더 불안한 거야. 또 못 질러 진짜. 40대는 진짜 못 지르고요. 30대는 공부라도 하고 지르고 90년생들은 안 지르고 지르고. 선입관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제 진짜. 50대 분들은 IMF가 트라우마가 있고 우리 40대 분들은 금융위가 또 트라우마가 네, 있잖아요. 맞아. 저희는 또 17년 트라우마 있잖아요. 17년 지금하고 분위기 비슷했거든요. 지방 몰려가서 투자하고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경기도를 벗어난 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이런 것도 막 네. 들어가서 초피 붙고 막.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를 한번 저희 혁신도시도 다 겪었고요. 그거 결과를 지금 18, 19년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6, 17에 있었던 그런 투자 패턴이 지금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주춤하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나중에 물릴까 봐. 그게 지금 예. 우리 집값 오르면 되게 부럽고 그러잖아요. 망한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아. 그렇죠. 우리 얘기들 막 안 하니까. 찾았잖아요. 예. 월천 대사님 어디 갔어요? 사람들 그 망한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오른 것만 보이니까 다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잘못된 투자를 처리할 때 진짜 많이 괴롭고 힘들 기간이 있어요. 근데 손절도 기술인데요. 손절 아까도 뭐 어떻게 손절해요? 어떻게 팔아요? 하는데 손절의 기술이 있나요? 가격이 답이죠. 예, 뭐 지금 집이 안 나가요? 조정기니까 집 팔고 지금 조정된 거 집 잡고 싶으실 텐데 19년에도 동일한 현상이 1, 2, 3월에 있었죠. 방법 한 개밖에 없어요. 내 집 싸게 내놓는 거 외엔 있나요? 내 집이 일단 팔릴 물건인지 상품을 선별해 볼 것이 첫 번째고요. 그러더라도 깎아주면 팔리는 물건이 있고 깎아줘도 안 팔리는 정말 공급이 부족해야 팔리는 물건이 있고 둘 중에 어느 것인지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전자라고 하면은 깎아주면 나가죠. 근데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집은 로얄인데 네. 지금 나와 있는 최저가에 팔고 싶지 않고 이제 이런 매도의 기술이 없는 분들이 갈아탈 시기를 또 주춤주춤하다 놓치게. 왜냐하면 또 그러면 열받는 일이 생겨요. 내가 잡은 물건은 그래도 조정이 딱 풀리고 나서 내 집 팔리니까 조금 치기 놓쳐서 이제 물건 간신히 잡은 거고, 그러니까 그건 잠금 때 안 오를 확률이 높고요. 천천히 오르겠죠. 다음에는 이미 반등한 다음에 샀으니까. 내가 판 물건은 잠금 칠 때쯤 되면은 한 5천에서 1억 올라 있겠죠. 그럼 부들부들 이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도 뭐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계속 거래되는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 살지 어느 타이밍에 매도할지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책으로나 이론으로만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 안 해보세요. 그런 분들이.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빠르죠. 손절도 빠르고요. 그다음에
그 가격 조정할 때도 매도할 때 벌었으니까 조정도 과감하고요. 이걸 왜 팔아서 왜 지금 조정하는지가 목적이 명확하니까 갈아타기 위해서 혹은 손절매하기 위해서. 근데 명확하게 되면 또 분양권을 팔 때도 프리미엄이 이거 소고기 먹을 거니까. 그다음에 더 올라도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는데 초기 투자자분들은 그게 첫 투자거나 두 번째 투자면 오매불망 더 있다 팔 걸. 이게 또 팔았더니 올랐다고 잠금 칠 때 그냥 잠을 못 주무시고 이러는데 그런 거 이제 경험이 들어가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완전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매도 하실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오히려 그럼 다른 기회가 있는데 이거 팔고 저쪽으로 옮겨 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해에 유행하는 지역이 있고 상품이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좀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저는 오르는 아파트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이제 그 파트를 집필했었고요. 어떻게 알아봐요? 네, 저는 그냥 부룡님만 보고 있었어요. 그냥 네, IPN 뉴스 올려주시는 블로그 칼럼들, TV 보고 있었고요. 또 월천 대사님, 또 촌조사님 또 제가 가끔가다 방송 불러서 얘기해주면 전 방송 들으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동산 투자들 실거주돈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수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들의 양을 측정을 하는데 이 파트에서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수요라고 하는 게 실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는데 이게 같이 올 때도 있고 따로 올 때도 있고 이게 투자인지 실수요인지 모를 때도 있고 그럴 텐데 일단 수요라고 하는 게 총 양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타이밍을 결정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권 전문가분들 중에서 이제 부동산 쪽을 이제 공격하시거나 비판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다 투자 수요로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도 공감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과 주식이랑 가장 큰 차이, 그러니까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공통점 가치 투자를 해야 되고 트레이딩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똑같은데 제일 같은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싸도 손해를 보더라도 사야 되고 거주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이제 거품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절대 못 사요, 평소에. 왜냐면은 서울 부동산은 늘 고평가거든요. 그 사람들 기준으로 말하게 되면. 근데 이제 고평가일 걸 알면서도 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고평가에서 고평가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 선서선 진유처럼 결국은 이게 끊임없이 고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저평가될 때까지 기다려서 산다? 그건 저는 못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간과하시는 것들이 주식시장하고 달리 잉여자금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를 좀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었을 때는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자산이 우량해지면서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는 자산이 되투자되는 시기가 반드시 돌아오거든요. 그 이제 버티시고 나면 그 상황이 반드시 오는데요. 그럴 때 그런 잉여 자산이 쌓이신 분들의 투자 패턴을 좀 간과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의 고가 시장에서 아니면 또 자녀 사주는 돈 이런 것들 다 잉여 자금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액 연봉자 분들, 그다음에 이제 좀 상위 연봉자 분들의 저축 그 여력 그게 얼마나 센지, 그 대출을 얼마나 빨리 갚아버리는지. 처음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대출을 얻어서 들어오지만 정말 놀랍게 돈 갚거든요. 대출 무섭잖아요. 빚을 확 갚아버려요. 그리고 안 갚아도 이게 이제 시가가 올라버리니까 예, 그런 경우도 비율이 있고요. 얼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풀로 와도 지금 40%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9억 이하 같은 경우. 근데 시가 올라버리니까 그게 20% 17%가 된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아. 과감한 레버리지로 투자 패턴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이제 빠숑님 얘기에서 공감 가는 게 정말 실수요장 혹은 실수요 하나 하고 투자의 목적이 아닌 이렇게 지금 약간 자녀를 사주거나 아니면 이제 월세를 받을 목적이거나 이렇게 들어오는 돈들은 사실은 대출이 아닌 경우도 많아가지고 특히 이제 상승장을 한번 겪고 나면 그 상승장 시기에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특히 지금 대구와 부산에 그런 여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현금으로 20억씩 들고 계시는 분들. 지금 뭘 못하시고. 옛날에 수익률을 보면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런 수익률을 주질 않기 때문에 그런 잉여자금들이 많기도 해요. 그리고 네. 이제 강남 수요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신축이 많이 공급됐고 신축이 크게 올랐다 보니까 강남의 구축 시세랑 비슷하게 됐다 보니까 수평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도 계속 좀 강남 쪽에 수요가 많아지게 되는 것들도 이유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거주지를 이동하다 보니까 그것들은 무조건 이 지역 싸움이 아니면 다 투자 수요를 보는 거예요. 근데 실거주수거든요, 그런 것들은. 예, 그러니까 이것들 반란해야 되는데 그런 거 그냥 다 투자로 보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장을.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결국은 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전 정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사를 못해서. 그러니까 더 좋은 입지, 더 좋은 상품으로 가야 되는 것들은 인간의 본능일 텐데 그 욕망, 기본적인 욕망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저는 정말 실수요가 많구나. 서울은 정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제가 또 주식 공부하고 있고 뭐 금융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그것들이 부동산 투자에도 녹여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양쪽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조금 모르는 분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좀 보완하면 서로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월천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 자금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유동성 자금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자산의 이 가치 증가 속도는 생각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높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한국에는 거품 부동산 시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절대 가격이 비싸고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 빠질 수 있는 가격대에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외국에 비해서 외국 자산들에 비해서 가격이 올라간 것들에 비교하면은 한국은 특히 일단 강남만 놓고 보면은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없잖아요. 마크로레파크가 평당 1억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최고가인 경우만 그렇고 실질적으로 9천만 원, 8천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평당 1억 원짜리 아파트가 없는 부유한 지역에 유일한 지역이 선진국은 다 넘었고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렇게 제일 중심 입지가 그게 싼 입지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마 부족해봐도 뭐 그런 부분들 봐도 이게 절대적으로 뭐 폭락을 기다려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직 그 슈퍼리치들의 자산에 대한 평가나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외국에 있는 유명한 셀러브리티들이 막 이렇게 돈 자랑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막 이렇게 하트 따봉 날리고 이제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못하면 약간 좀 눈밖에 나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왜 한남의 유엔빌리지라든가 이제 그쪽에 있는 아파트 나인원은요 외관 정말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지나갈 때. 근데 다닥다닥 붙어 있고 말이야. 생각보다는 정말 기대했는데 외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알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분들도 이제 거기로 많이 또 이사를 GD도 갔어요. 예, 막 상징적인 케이스죠. 90억이 되는데. 예, 그런 것들 이제 앞으로 이제 성수동에 그 아크로 지금 거의 다 외관이 꾸며지고 있는데요. 들어오게 되면은 그 옆에 그 포레스트에도 유명한 연예인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갤러리아 포레.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인정을 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가지의 코어 지역은 명동의 상권이 굉장히 비싸듯이 평당가가 아파트 주거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슈퍼리치를 위한 그런 주거 상품이 한국에도 나올 시점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도 누구나 다 살 수는 없지만 살 수 있는 그룹군이 있죠. 그러니까 수요가 충분한데 지금 이제 이게 한국 어떻게 보면 마인드고 트렌드일 수도 있고 정부에서 좀 그런 쪽의 교육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남을 누구나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인식을 자꾸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억울하니까 상당히 박탈감이 생기는 것들. 강남에 누구나 다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아무나 살 수가 있는 곳이 아니기도 하고요. 비싸요. 그 세금을 많이 낼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거기 들어가 살 사람들은 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낼 사람들이 사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모든 지역 사람들이 다 강남에 살 수 있다라고 헛된 좀 희망들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세금을 감당 못하면 살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세금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건 좀 전체적인 시장 판도에서도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해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가 살아야 돼라고 했을 때 답변을 주실 수 있냐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은 절대 안 나갈 거란 얘기고 그분들이 거기에 버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남들보다 더 돈을 더 비싸게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못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 5천만이냐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말씀도 좀 그렇게 경제적인 그런 계층들이 이야기 되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것들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답답한 면이 있었어요. 네. 책에 대한 4가지 파트를 다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내면서 좀 저희가 독자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들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는지 어떤 지역들을 좀 관심을 가져 좋겠는지 아무튼 좀 좋은 한마디씩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네. 네, 이준 대표님. 네. 예.
오늘 1부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들이 이제 계속 여운이 좀 남는데요. 이미 투자를 좀 일찍 시작하셔서 좀 자산이 형성되고 이러신 분들은 축하드릴 일이고 이제 자산을 잘 지키는 일이 남았죠. 지금 잘 확보하신 자산을 이제 재산세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저희가 자산은 많이 늘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자산이 생산성이 없다 보니까 내가 부자는 됐는데 부자 된 느낌이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하고 달리 황금성이 적다 보니 팔아야 돈인데 양도세가 너무 무겁고 이거 지금 팔아가지고 매독 손에 쥐면 또 그 알토란 같은 아파트 없어지면 마음 허전하잖아요. 근데 또 참아보니까 또 견딜만 하고 살아볼만 하고 그때처럼 이자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많은데 지금 저희가 이제 확보한 자산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 너무 이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새로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춤해진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실수요 시장을 공략하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 대신 입지와 상품을 꼭 선별하셔가지고 첫 주택을 잘 꽂으셨으면 좋겠을 것 같고 정말 꽂는다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잘 고르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투자를 좀 활발하게 하고 싶으신 그룹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그룹들 같은 경우는 돈을 이제 빨리빨리 회전하면서 굴려야 되는데 이제 이런 세력도 움직이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다양한 정보가 열려 있다 보니 그 열려 있는 정보들을 잘 선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부지런히 그 부룡님 카페 쪽에 아주 소액 투자 잘 가르치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수업 되게 활발하거든요. 공부를 정말 많이 시켜요. 근데 저기 스타디가 정말 열심히 그 투자로 오래 살아남는 분들을 지켜보면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부는 지나침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또 공부만 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교양만 쌓으시면 실전을 병행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요즘에는 꼰대처럼 잔소리를 많이 해서 제가 네, 70년생이야. 네, 그런가 봐요. 이준 대표님의 잔소리가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월천 재테크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정지현 대표님. 저는 요새 대파 이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파 주세요가 아니라 대파. 파를요. 이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대파거든요. 그러니까 뽑으면 옆에 심어야 돼요. 계속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라가지고 올리고 이게 이 다주택자의 대파를 이길 수가 없어요. 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보는 거지. 시장을 보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 시장에 딱 뛰어들 때는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파가 자라는 그 시간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되면 부쓱부쓱 자라가지고 잘 심어야 되는데 어떨 땐 썩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너무 막 골고루 해서 시장이 조금 혼란스럽긴 해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는 차근차근 여러분들을 알아야 돼. 자신을 알아야 돼. 먼저 자신의 자산과 움직일 수 있는 자금, 그 다음에 청약 가점 이런 것들도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먼저 자기가 옮기고 싶은 곳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지. 그리고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 무주택자, 1주택자가 가장 못하는 점은 뭐냐면 하나 꽂고 와. 꼽고 오는데 그러니까 투자자는요 A가 있고 B가 있고 C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만 오로지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스펙트럼을 좀 넓게 하는 그런 훈련도 하셔야 되고 자산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룡 신영관 대표님.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지난 몇 년간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모습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일찌감치 들어오셔서 뭐 수익도 내시고 이런 분들은 아까도 표현했었지만 뭐 매도 전략을 피신다거나 뭐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분들과 동일하게 지금 뭔가 똑같이 하려고 하기에는 시장이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했던 또는 그분들이 제공하는 정보만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걸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걸로 특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게 공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그냥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는데
대파를 아무리 많이 심으려 해도 본인이 체력이 좋지 않으면 못해요. 대파 종류도 많나. 네. 그렇죠. 종류도 많고 토양도 토질도 다르니까. 맞아요. 쪽파는 안 됩니까? 쪽파. 실파. 네. 결국엔 바꿔 말하면 저는 그 경제학 용어의 비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파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은 대파를 심어야겠죠. 그게 체질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능력도 없고 아직도 정보도 없고 뭐도 없어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 뭔가 움직일 거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다 보면은 직전에 몇 년간 했던 사람들의 정보만 가지고 고스란히 답습하려고 하면서 저희한테 찍어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게 틀렸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라. 그리고 그 질환장에 있었던 모습,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모습을 고스란히 흉내내기보다는 그분들이 번 결과를 보지 말고 그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접근했는지 그걸 보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이번에 나타나는 그 현상에서도 충분히 금액은 적게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또는 시장이 좀 바뀌었으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어요. 아유,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3부 진행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든든하네요. 아무튼 제가 단언컨대 대한민국 최강의 부동산 어벤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요. 아무튼 이분들이 모여서 파세크러 부동산 파이널 투자 전략 책을 썼는데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집에 안 꽂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공부 안 하신 분이라고 단언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코로나 위기가 끝날 텐데 그 끝나고 나서 시장이 분명히 정상화 될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 그런 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상화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도 좀 미리 좀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나와주세요. 네. 바쁘시겠지만. 네, 오늘 오랜만에 모여서 너무 좋았어요. 네, 저도 좋았습니다. 네, 아무튼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